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인터넷을 즐기던 분들이라면 학교 동창을 찾아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유명했었던 아이러브스쿨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창업자는 유명 드라마 속 인물로도 등장할 만큼 대박을 낸 사업가로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한국일보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가 19년 만에 300억 원대에 이르는 회사 주식 처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9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2차례 파기환송을 거치는 동안 8년에 걸쳐 7차례 진행된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사건은 아이러브스쿨이 한참 인기를 누리던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포제 생산 전문업체인 금양은 당시 정보통신, IT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당시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일부만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금양 대표이사인 A씨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대금 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자 김 전 대표는 매매 대금을 A씨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1년의 말미를 주면서 또 한 번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 20억 원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김 전 대표는 2008년 12월 A씨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위약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A씨에게 당시 기준으로 73억 원에 달하는 주식 매매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2012년 김 전 대표는 A씨 대신 주식을 실제로 사들이려 한 금양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대여해준 돈을 금양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죠.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93억 6,500여만 원을 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 판결을 확정했는데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지연이자가 계속 붙어나 김 전 대표가 받을 금액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고사위기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기재고 면세품을 일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었죠. 하지만 정작 이런 방식의 판매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는 6개월 이상 장기재고 면세품을 일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갈 때까지 별다른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건데 각 브랜드별로 만나 협상을 해야 하는 데다가 중간 유통사를 선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등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면세점들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합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면세점들의 매출이 급감하자 이례적으로 면세품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재고품은 일반적인 수입품과 똑같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국내 일반 유통 채널에 풀릴 예정입니다. 판매 기한은 10월 29일까지 6개월입니다. 판매 기한이 정해진 만큼 면세업계의 마음도 초조한 게 사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의 실적을 조금이나마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재고품 처리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아직도 실제 판매가 성사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면세점들 설명이라고 하네요. 이 품목들을 판매하려면 또 각 브랜드별로 업체를 만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브랜드 입장에선 굳이 이 같은 헐값 판매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 협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면세품은 면세업 구조상 모두 면세점 사업자들이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해 물류창고에 쌓아두고 판매합니다. 그동안 면세점들은 규정상 팔리지 않은 재고품을 반품하지 못한 경우 소각해 처리해 왔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선 면세점에 물건을 팔았으면 이미 판매 대금을 모두 받은 상태이므로 혹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지도 모르는 헐값 판매에 동의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각 면세업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고해달라며 각 브랜드와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상도 어려운데 그 많은 브랜드사를 하나하나 만나 협상해야 하니 시일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겠네요. 일부 브랜드사가 재판매를 허용했더라도 할인율을 두고 각 브랜드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요즘은 생선 화로회까지도 정기적으로 배달시켜 먹는 구독 경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구독 경제는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워치는 커피 프랜차이즈 절대 강자인 스타벅스가 구독 서비스 론칭을 염두에 둔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스타벅스도 고객 감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커피 소비 문화 변화에 발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문은 커피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했는지, 인터넷을 통해 주문했는지 등 커피 소비 방법에 관한 질문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최근 매장에서 커피를 배달시킨 경험이 있는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커피나 디저트, 유제품 등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등의 질문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설문의 전반적인 구성이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예상 소비자층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설문은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피에 대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설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가 구독 서비스 도입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매출이 1조 6천억 원을 웃돌면서 부동의 커피 프랜차이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매장 수 증가에 따라 매출은 늘었지만 고객 수가 줄면서 영업이익률은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매출은 4,5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63억 원으로 30%나 줄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는 매장 의자를 3분의 1 가까이 줄이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 운동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이익률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시간 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케이블 TV의 홈쇼핑이 대표적이었죠. 하지만 각 온라인 플랫폼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같은 방식의 판매 경쟁에 불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매일경제는 카카오가 카카오 쇼핑 라이브 첫 방송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버도 올해 상반기 내 스마트 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32만 명으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소통을 통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카카오 쇼핑 라이브 첫 방송으로 필라 운동화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범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 영상을 시청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첫 번째 탭에서 전용 채널과 친구를 맺으면 알림을 받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는 라이브 커머스 전문 카카오톡 채널 옛 플러스 친구를 열고 12일부터 고객 모집과 첫 방송 예고를 실시해왔습니다. 선물하기, 쇼핑하기, 메이커스 등 카카오톡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톡딜의 일부 품목에 한해 동일한 구조의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톡딜 라이브를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네이버도 올해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네이버 쇼핑 셀렉티브 탭에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중소상공인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판매자 32만 명에게 라이브 커머스 도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쇼핑 셀렉티브 탭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전용 앱을 통해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이 라이브 커머스로 뛰어든 이유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는 2016년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는데 2018년 하루 매출 8억 위안, 약 1,370억 원을 돌파했고 연매출도 1,000억 위안, 약 17조 1,36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분야의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가운데 각 가정의 소득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취업난 등으로 소득이 제자리 걸음했는데 고소득층은 오히려 취업자도 늘고 소득도 늘었다는 거죠.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5.18배에서 올해 5.41배로 0.23배포인트 증가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 즉 상위 20% 가구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1분위, 즉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 평균 소득은 149만 8천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00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분위 소득은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코로나19로 1분위 계층 비중이 높은 임시, 일용직 등의 취업자가 줄어든 데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5분위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6.3% 많은 1,11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분위 중 5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죠. 사업소득, 사적 이전 소득이 각각 1.3%, 3.1% 줄었지만 재산소득, 근로소득, 공적 이전 소득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대규모 사업장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액 국민연금 수급이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소비는 1분위와 5분위 모두 줄었지만 1분위 감소폭이 훨씬 컸는데요. 1분위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48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10% 줄었습니다. 5분위 월 평균 소비 지출은 468만 6천 원으로 3.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